전세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둘 중 하나라니까요. 그 돈을 지불해 주든가. 내가 2년 동안 전세 보증이 2억이 올라갔어. 2억 어떻게든 열심히 모아가지고 주든가. 못 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밀려나가든가. 이제 밀려나갈 때 애가 학교 다니고 있으면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죠. 아빠 왜 이사가? 나 여기 친구 있고 이사 가기 싫어.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주인 저 나쁜 B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전세 보증을 2억씩 올려달래. 이 사회가 썩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구독을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유튜브를 다른 쪽으로 알고리즘을 잘못 타서 그렇다 얘기를 해줘야지. 후링이 TV와 투미 TV를 구독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보다 보니까 김호준으로 빠졌다 아들아 미안하다 뭐 이런 거지. 뭐 어느 채널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내가 근데 뭐 그게 그런 얘기 솔직히 못 하겠죠. 아니야 아빠가 직장 때문에 여기 가는 거고 거기도 좋은 동네야라고 얘기하겠지. 뭐 애들한테 지금 이 사회가 썩었어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여담이지만 영국인가? 어떤 기사 작년에 되게 좀 웃긴 기사 하나 있었었는데 웃기다로만 좀 그러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서 어디 뭐 연구팀이 조사를 했더니 무주택자의 평균 수명이 훨씬 더 짧대요. 근데 그건 좀 일리가 있다. 왜냐면 전월세 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이사 나가면 이게 우리가 내 집 마련해가지고 이사를 나가도 이삿짐 꾸리고 뭐하고 할 신경 쓰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계속 만기 될 때마다 막 무슨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때마다 전세 보증 올려주고 월세 내고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논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네. 재밌겠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대단히 막 이제 사실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변수를 무주택으로 했었으니까 그런 거지. 아마 무주택인 분들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그러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뭐 수명 이렇게 보면 당연히 고소득자가 뭐 의료 서비스 더 받을 거고 생활 패턴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뭐 좋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근데 이게 무주택자라고 하니까 그게 좀 해서 그런 거지만 근데 이제 변수를 뭘로 잡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무주택자 입장에서 희망찬 미래가 있으면 전 너무 좋겠어요. 아니 내 집 마련이야 뭐 알아서 하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꼭 우리가 집을 꼭 사야만 되나요? 우리 전월세로 있어도 좋은 세상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모른다더라. 이 간주임대료가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막 핵폭탄처럼 나올 거고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 누구가 얘기해요. 아니 지금 3주택자는 간주인들이 원래라도 있다며. 근데 2주택자만 뭐 한 게 뭐가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되게 영향 많거든요. 왜냐면 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세대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칙은 인별과세인데 부부는 또 합산을 해요. 그러면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다라고 하면 아들은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부부 간에 1주택씩 있게 되면 한 채는 내가 실거주 중, 한 채를 전세 nas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모든 세금들이 2주택까지는 괜찮아로 바뀌고 있었잖아요. 취득세도 비규제 지역은 2주택까지는 1.1에서 3.3% 일반 취득세율.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자 준 거 없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2주택 주면 근데 왜 임대소득세는 2주택자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일시적 2주택 하는 거야 말란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물론 또 전세가 사라져 간다라고 해도 그 목돈 없는 사람들은 또 전세보증금 다 못 빼주고 월세화로 다 못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세 소멸이란 말은 전세가 진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세에 대한 우리가 모수에서 이게 이탈이 되기 시작하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여기에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에는 전세금이 폭등하겠죠. 그래 버리면 이 높아진 전세금에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높아진 전세 금액이 또 갭 투자하기 용이해지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이게 매매 금액을 또 밀어 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전세를 놓을 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월세를 하려고 하든 그런 목돈 필요하고 아니 빼주려고 해도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분명 누군가는 전세를 놓을 거예요. 그냥 아까 말한 세금 내는 거를 그냥 은행 이자랑 비교했을 때 이게 세금이 그래도 더 낮아 하면 누군가는 전세를 놓겠죠. 이렇게 낮아진 전세 금액을 또 많은 월세 내기 싫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건 돈 많이 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거고 그러면 전세 금액도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임대 가격이 아니라 이게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전세금이 폭등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봤었어요. 언제 경험해 봤었냐? 임대차 3법 때. 임대차 3법이 2019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2019년도에 시행되고 2020년도 트렌드 용어 중 하나가 패닉바잉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패닉바잉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냐면 공포에 질려서 집을 산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냥 집을 사면 사는 거지. 패닉바잉이 뭐야? 그 패닉바잉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온 거가 지금 안 사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 공포감이 이제 불러온 용어고 그때 전세 폭등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럼 패닉바잉을 만든 원인이 뭐냐? 전 전세금의 폭등이라고 봅니다. 그때도 임대차 3법 탁 건드려 버리니까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저 책 잠깐 주시면 네. 제가 안 그래도 정책 이번에 정권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책에서도 정말 강조했었던 게 4장 부분을 정말 강조 많이 해서 비상계엄 터지면서 왕 늘려가지고 썼는데 정책에 대한 사항들 제가 좀 많이 담아놨어요. 여기서도 임대차 3법 관련돼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읽어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되실 건데 핵심만 얘기하게 되면 그겁니다. 그 전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왜냐? 우리가 의도는 선하죠. 아니 왜 전세 보증 그렇게 맨날 올려달라 해?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어줘서 5% 이하로만 올리도록 해. 그러면 누군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안정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안정이 될 겁니다. 그 기득권 세입자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문제는 모든 세입자한테 이게 좋은 거냐? 새롭게 임대차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 물량이 100인데 한 절반이 묶였다고 치게요. 나머지 절반에 사람들이 싹 쏠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겁니다.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전세가 5억에서 6억 정도로만 올라갈게. 근데 이거를 5억에서 그냥 딱 절반 묶어버리니까 나머지가 갑자기 6억에는 7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전세 금액 5억 싸게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무주택자끼리도 갈라치기 하는 거죠. 기득권 세입자냐, 신규 세입자냐. 그런데 이게 전세 금액이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되니까 집주인도 불편하고 또 투자자 입장에는 또 달라지게 되는 거야. 왜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정세가 6억이 된 게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7억, 8억 이렇게 맞춰되니까 이 5억에 있는 세입자가 너무나도 나쁜 놈 같아. 내 재산권을 얘가 다 침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입자는 예전에 집주인이랑 정말 사실 예전에는 되게 선한 관계였거든요. 서로 뭐 불편한 거 있나요, 없나요 하면서 서로 이랬다가 세입자 입장에 집주인 저 나쁜 놈이 날 자꾸 쫓아내려고 해. 실거주 할 것도 아니면서 실거주 한다라고 거짓말 했다가 나 진짜 실거주 하나하나 내가 보겠어 뭐 이러면서 막 소송 걸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어떻게 해내야 쫓아낼 수 있는지 막 방법을 찾아봐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고 우리 아들이 들어올 건데요. 우리 아들이 들어갈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직계종 미속이 들어갈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막 이제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방해하고 서로 적대적으로 갈라치기 한 거라고 전 봅니다. 이거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해버리고 그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싸워버리고 세입자끼리도 기득권 세입자, 신규 세입자 갈라치기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중 가격 형성되니까 갭 투자하기 또 용이해지면서 매매 금액 올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갔다가 간 건데 지금은 이게 또 다른 식으로 왜곡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한번 또 봤잖아요. 정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막 들어왔다가 욕 엄청 먹고서 다시 사라졌거든요. 다시 들어오면 어떡해요?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저번에 얘기했던가요? 네.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되게 소장님이 얘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이게 무제한을 냈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되게 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플러스 1을 더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되게 좀 현실적이다. 그게 무제한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공산주의냐 이랬었지만 그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막 뭐라니까 우리도 무제한은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투투투.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1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회를 2회로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무제한은 막았다 라고 하면 사람들 막 서동격서 원래 나는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쪽을 오른쪽을 치는 것처럼 뭐 하다가 바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또 왜곡돼 더 심해지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식의 모든 것들이 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인가라고 보면 어려워질 것 같은 게 너무 많이 보여지고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되는 거 아니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전세가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저렴한 금액에서 있다 보면 그냥 계속 눌러 앉다가 내 집 마련 안 하고 나중 가서 이제 퇴거할 때쯤 되면 이게 나라냐 하게 됩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주택이 대표적인 마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뭐 주택을 매수하면 또 안 돼. 퇴거당해. 그러면 계속 있다가 보니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 내 소득은 그렇게까지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집값이 2배가 됐네? 이거는 불합리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상이 그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힐링 방송을 듣게 되고. 그렇죠. 뭐가 잘못됐나 찾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이상한 게 뜨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막, 이거는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맞습니다. 대표님.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현실을 파악해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게 되면, 제가 딱 얘기한 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전세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딱 이것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공급 자체가, 뭐 집값은 노네. 원래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에 대한 건 이견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저쪽 친구들 말고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간주임대료 2주택 적용 들어올 예정이고, 거기에 다주택자까지 이제 줄여버리고, 줄이고, 무한갱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또 청구권 가지고서 막 장난치고 또 막 하고 이러면은 진짜 좀 많이 심각해질 것 같긴 하네요.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다 올리는 것만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정말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항이에요. 항상 제가 물어봐요. 대한민국 집값은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비싸요. 그렇죠. 뭐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비싸지면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대한민국의 임대료는 어떤 것 같나요? 뭐 정답을 얘기해야 될까 하면 대중의 뭐 그 답을 편한 대로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후랭이님이신데 네. 근데 보통은 항상 임대료 비싸다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월세 내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원룸이 100만 원. 뭐야 이게 나라냐 이러는데 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이제 OECD 통계를 보게 되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대한민국이 뒤에서 1등입니다. 그것도 1, 2등 간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나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14점 몇 프로입니까? 그 정도 되는 거야. 14.5% 이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항상 문제였거든. 저는 이게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이 당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맨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문제야. 집값 엄청나게 높고 임대인들이 나쁜 놈들이고 이 적폐들이 우리 집들을 갖다 다 뺏었어 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임대인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갖다 다주택이 되면서 전월세 공급을 해주니까 민간 임대 시장이 되게 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가 안정돼 있는 거죠. 임대인들끼리 경쟁이 많으니까. 그런데 임대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거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 여기 두 번째 문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그건 장점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왜 이렇게 낮냐? 전세 제도 덕분이에요. 저는 진짜 무서운 것 중 하나가 계속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전세 때문에 매매금이 너무 올라간다. 갭 투자 이거를 허용하는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세가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다. 네. 왜냐면 우리가 3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30억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세를 끼고서 일부만 사는 이게 나랍니까? 이러니까 매매금이 더 올라가죠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게 그 사람이 갭 투자를 해주니까 또 전세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매 금액은 높아질 수는 있어도 약간 이제 전세 제도 덕분에 매매 금액은 좀 더 펌핑 될 수는 있다고 전 봅니다. 물론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 덕분에 전월세가 안정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현금이 부족하니까 월세 못 넣습니다. 30억 사놓고 월세를 넣는 게 아니라 풀로 레버리지 해가지고 전세 딱 끼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 놓고서 그러면 이제 월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강남에 집이 있는데 나 전세 보증금 해봤자 뭐 이거 쓸 데도 없어 그냥 월세 받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세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월세가 월 뭐 300 얼마씩 내야 돼. 그래 전세 15억이 훨씬 낫지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계산해 봐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거꾸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월세화가 좋은 건가요? 아니 전세 제도가 나쁜 거면 모두 다 월세 내는 세상이 좋은 건가요? 외국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외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장난 아닌데 그럼 우리가 당장 우리 일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본 월세 장난 아니거든요. 혹시 주변에 일본 체류하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면 월세 얼마 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한국에서 빌라 월세 그래도 지금 몇십만 원짜리들도 있잖아요. 물론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일본은 진짜 가짜는 주택도 월세가 그냥 100만 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신축 오피스텔도 월세 되게 저렴한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외국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요. 일본 얘기를 많이들 하면서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들은 주택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주택을 매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의 공간으로 보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반대가 아닐까? 일본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할 생각도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세를 그렇게 내기 시작하면 뭐 차떼고 포떼고 남는 게 있나요? 애초에 주택 매수를 꿈도 못 꾸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보고요. 대한민국에서 집값 올라간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거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연못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막 개천에서 막 승천하려고 왜 주거 사다리를 다 깨부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강남 집값 뭐 50억 되든 100억 되든 그게 알바 뭐예요. 어쨌든 내가 살 거 아니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나도 거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막 그 집값 보고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월세 금액이 이렇게 폭등하기 시작하면 그럼 내 집 마련 점점 더 어려워지고 OECD 평균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거를 OECD 평균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제일 좋은 거를 OECD 평균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건데 이거를 누가 이런 정책을 냈는지 저도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그래서 지금 정부도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거든요.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출발한 건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먼저 한 건지 아니면 이 정책을 세법이니까 기재부에서 어떤 공무원의 사상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고가 전세인데 비과세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높은 전세 금액, 이제 월세화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OECD 평균으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임대료를 막 내기 시작하면 잘도 돈 모으겠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끔찍하다. 이제 이런 정책은 저는 지금이라도 돌려놔야 된다라고 봅니다.